아프리카엔 전설이 있습니다. 큰 변화가 있을 때면 조물주가 메신저들을 보낸다는 거죠. 메신저는 동물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것도 평범치 않은 색깔을 띤 동물로요. 이 메신저들은 힘들게 살아가게 됩니다. 너무 다르게 생겼으니까요. 오늘은 특별한 동물 세 종을 만나봅니다. 흰 개코 원숭이와 노란 악어, 그리고 흰 사자입니다. 이들은 아프리카의 아웃사이더입니다. 메신저는 항상 뜻밖의 상황에 나타나죠.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등장하곤 합니다. 악어는 가장 무서운 강물의 수호자이지만 아주 훌륭한 어미이기도 합니다. 새끼들이 부화하고 있습니다. 어미는 12주 전에 만든 둥지에서 나는 소리를 듣습니다. 이제 새끼들을 모아서 안전하게 보호해야 합니다. 새끼 악어는 초록색이라서 어두운 물속에 숨어 살기 적당하지만 한 녀석은 좀 다릅니다. 녀석은 밝은 노란색입니다. 이름은 오카라고 합니다. 노란 해를 닮았기 때문이죠. 새끼 악어들의 모험은 올라타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어미의 입속에요. 짧은 순간이지만 새끼들을 보살피려는 강한 모성애가 먹잇감을 무는 사냥꾼의 본능을 억누르는 겁니다. 어미의 입속엔 오카가 탈 특별한 주머니가 있습니다. 어미는 근처에 있는 양육장으로 오카와 새끼들을 데려가서 안전하게 보호해 줄 겁니다. 또 다른 메신저는 개코 원숭이입니다. 이 녀석도 어미에게 올라탑니다. 하지만 스스로 매달려 있어야 하죠. 개코 원숭이 새끼들은 다들 까맣지만 이 녀석은 흰색입니다. 이름은 센가, 우유색이란 뜻이죠. 아프리카 사람들이 가장 숭배하는 메신저가 육상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가족은 모두 황갈색을 띱니다. 그리고 우두머리는 더 짙은 색깔입니다. 하지만 이 새끼 사자는 아주 새하얗습니다. 이름은 보석이란 뜻의 키토입니다. 태어난 지 몇 주밖에 안 됐지만 키토는 벌써 형제들 사이에서 눈에 확 띕니다. 이 녀석들이 다 자라면 형제들은 평범한 사자로 살아가겠지만 키토는 어떤 운명을 맞이하게 될까요? 새하얀 털이 하이에나 같은 적들의 관심을 끌진 않을까요? 아니면 임팔라와 얼룩말을 잡을 때 금방 눈에 띄진 않을까요? 이런 아웃사이더들이 생겨난 이유를 말해주는 전설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 조물주는 온갖 동물을 아프리카에 만들어놨습니다. 우리 상상보다 훨씬 많은 종류였죠. 동물마다 자기만의 몸 색깔을 선물 받았습니다. 똑같은 색은 하나도 없었죠. 하지만 인간처럼 동물들도 허영심이 많아서 자기들 중 누가 가장 아름다운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거대한 물웅덩이에서 회의를 열었죠. 호저가 말했습니다. 흑백의 긴 가시를 갖고 있는 자신이 가장 아름답다고요. 하지만 다른 동물들은 가시로 된 붓이 걸어다니는 것 같다면서 비웃었습니다. 호저는 누구든 자기에게 접근하면 가시로 찌르겠다고 맹세하며 자리를 떴습니다. 악어는 멋진 초록색 피부를 자랑했지만 다른 동물들은 같은 웅덩이에 사는 두꺼비만큼이나 울퉁불퉁하고 못난 피부라고 말했습니다. 악어는 화가 나서 누구든 자기 웅덩이에 다가오면 잡아먹겠다고 말하며 떠났습니다.
결국 동물들은 누가 가장 아름다운지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다들 자기 몸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자리를 뜨게 됐습니다. 동물들의 불평을 지켜본 조물주는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평범한 동물과는 전혀 달라 보이는 새로운 동물들을 만들어냈는데 그게 바로 조물주의 신성한 메신저입니다. 조물주는 동물들에게 이 메신저들이 다른 색깔의 몸으로 어떻게 살아가는지 보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동물들이 잘 보게 하려고 조물주는 육상과 나무 위와 물속에 메신저를 보냈죠. 아프리카 동물들의 색깔과 무늬는 화려한 무지개 같습니다. 이걸로 서로 대화를 나누기도 하고 위장하기도 하죠. 비슷비슷한 것도 많고요. 아웃사이더들은 이런 규칙에 따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눈에 띄죠. 다른 동물들에겐 살아있는 교훈입니다. 어미악어는 처음 몇 주 동안 새끼들 옆에 머뭅니다. 새끼들을 노리는 포식자가 많거든요. 다른 악어들을 포함해서요. 우리의 메신저 오카는 빛이 날 정도로 밝은 색입니다. 어떻게든 눈에 띄지 않아야겠지만 아마 쉽진 않을 겁니다. 다행히 어미가 포식자들을 쫓아내줍니다. 지금은요. 다른 새끼들은 주변 색에 훨씬 잘 섞입니다. 진한 초록색과 갈색 피부가 위장할 때 도움이 되죠. 오카는 위장에 능한 형제들보다 더 현명하게 경계해야 할 겁니다. 일단 가장 위험한 이 몇 달을 잘 넘겨야겠죠. 사자 메신저인 개구쟁이 키토는 생후 석 달이 되었습니다. 오카와는 달리 어미의 보호를 더 많이 받고 있습니다. 가족이 다 함께 사니까요. 지금은 아주 안전하고 평범한 새끼들처럼 잘 놀면서 지냅니다. 키토의 눈과 코가 갈색인 걸 보면 알비노는 아닙니다. 알비노는 색소가 없는 동식물을 뜻합니다. 키토는 희귀 유전자 때문에 새하얀 털이 난 겁니다. 하지만 어미가 키토를 핥아주는 걸 보면 마치 어미가 털 색깔을 다 없애버리는 것 같기도 하죠. 키토의 형제들은 몸에 반점이 있습니다. 포식자들의 눈을 피할 좋은 위장술이죠. 새끼들이 자라면 반점은 서서히 없어집니다. 키토는 훨씬 취약합니다. 항상 눈에 띄니까요. 키토는 자신을 지키는 법을 배워야 하고 어미는 얼른 그걸 가르쳐 주려 합니다. 형제들을 쫓아다니는 것도 좋은 훈련이 됩니다. 무사히 자라서 어른이 되려면 사자들은 유능한 사냥꾼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흰 사자는 먹잇감이 금방 알아채기 때문에 최고의 사냥 실력을 갖춰야 하죠. 이렇게 태어난 지 몇 주 동안 키토는 형제들과 맞서면서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하나씩 알아갈 겁니다. 무리의 보호와 지원을 받으면서 이 중요한 몇 개월을 버텨내야 합니다. 모두가 키토를 보호하죠. 아직까진 색깔이 약점은 아닙니다. 아프리카에서 이렇게 희게 태어난 동물들은 훨씬 어렵게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줄루족에게 내려오는 전설에 따르면 흰 동물은 신비로운 존재입니다.
흰 사자가 눈에 안 띄는 마술을 부린다는 얘기도 있죠. 영혼의 힘으로 그런 위장술을 펴고 자기의 모습을 보여줄 대상도 직접 고른다고 합니다. 여러 아프리카 문화에서 사자는 제왕입니다. 모든 동물 중에서 사자는 가장 숭배를 받는 존재이고 가장 힘이 셉니다. 그리고 키토 같은 흰 사자는 그 중에서도 가장 특별합니다. 흰털 때문인지 아니면 어린 새끼이기 때문인지 개코 원숭이 센가도 무리에서 특별 대우를 받습니다. 센가는 어미에게 붙어 있으면서도 새끼 원숭이들이 다 그렇듯 호기심이 왕성해서 때때로 혼자 세상을 탐험하러 나서곤 합니다. 하지만 그럴 때도 어미가 철저히 감시하고 있죠. 개코 원숭이는 무리지어 삽니다. 한 지역에서 먹을 게 다 떨어지면 새로운 서식지를 찾아 모두 함께 이동합니다. 센가가 어미 몸에 올라탑니다. 개코 원숭이 무리는 대가족입니다. 200마리 정도가 모여 살죠. 그래서 위험을 감지하는 눈이 많이 있지만 아무리 그렇다 해도 센가는 포식자들 눈에 잘 띌 겁니다. 자기 무리 안에서도 센가는 관심의 대상이 됩니다. 센가의 어미는 무리에서 지위가 높은 편이라 센가도 특권을 누립니다. 다들 털을 골라주려 하죠. 개코 원숭이는 어미의 지위를 물려받습니다. 그 덕에 센가는 생존 가능성이 높습니다. 키토가 처음 사냥을 배우는 날입니다. 깜깜한 밤인데도 키토는 밝게 빛납니다. 사자는 한 팀으로 사냥합니다. 짙은 털색이 초원과 비슷해 보입니다. 키토는 뒤에 남아 어른들을 지켜보며 배울 겁니다. 사냥의 성공은 가까이 접근하는 데 있죠. 사자는 철저히 몸을 숨깁니다. 이제 키토와 새끼들이 어른들 쪽으로 다가갑니다. 큰 숫사자가 재빨리 나서서 고기를 차지합니다. 사자 무리에겐 식사하는 위계가 있죠. 작은 임팔라 한 마리뿐이라서 수컷이 배불리 먹고 나면 남는 게 거의 없습니다. 암사자들은 남은 고기를 놓고 싸워야 합니다. 새끼들은 맨 나중에 먹습니다. 남는다면요. 키토는 아직 어미젖을 먹기 때문에 고기를 많이 먹지 않아도 되지만 그래도 사냥꾼 기질이 있어서 그런지 포기하지 않고 자기 몫을 차지하려 합니다. 뼈 하나에 눈독 들였다가 곧 자기 지위를 깨닫습니다. 키토는 포기를 모릅니다. 이건 좋은 징조죠. 사자는 살기 위해 싸워야 합니다. 결국 누군가가 뼈를 나눠주는군요.
용감한 키토가 무리 안에서 잘 살아가리란 게 틀림없어 보입니다. 안 그런 새끼도 많거든요. 악어의 양육장에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얼마 전 어미 악어가 새끼들이 스스로 살아가게 놔두고 떠났기 때문이죠. 새끼 악어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곤충이나 작은 동물들을 잡아먹어야 합니다. 초록색 새끼들은 유능한 사냥꾼이 되어갑니다. 이들은 오카만큼 눈에 잘 띄지 않죠. 오카는 이들보다 훨씬 훌륭한 사냥꾼이 되어야 합니다. 먹잇감에게 다가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를 노리는 동물이 많다는 것도 알아야겠죠. 새끼 악어는 100마리 중 1마리만 살아남아서 어른 악어가 됩니다. 대부분 포식자들에게 먹힙니다. 외가리 같은 물새한테요. 오카의 노란 몸은 장점이 있습니다. 누런 갈대 사이에선 잘 안 보이는 거죠. 하지만 그래도 안전하진 않습니다. 가장 큰 적은 왕도마뱀입니다. 녀석은 새끼 악어를 즐겨 먹죠. 왕도마뱀을 본 새끼 악어들은 물속 갈대 사이에 숨거나 꼼짝 않고 있습니다. 이런 위장이 효과적이길 바라면서요. 오카도 조심해야 합니다. 왕도마뱀은 물속에서도 냄새를 맡거든요. 이번엔 도마뱀이 다른 악어를 노리고 있습니다. 다들 도망가고 있는데 한 녀석은 왕도마뱀을 못 보고 소리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 아직도 어미가 옆에 있는 줄 아나 봅니다. 오카는 위험을 감지하고 조용히 꼼짝 않고 있습니다. 이젠 너무 늦었습니다. 최고의 위장술도 소용없을 때가 있습니다. 오카도 다 크기 전까지는 방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른이 되면 입장이 바뀌어서 오카가 도마뱀을 사냥하게 될 겁니다. 조물주는 메신저들을 파견하면서 우연 강물 속에서도 금방 눈에 띄는 동물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동물에게 가장 멋진 색깔을 주었죠. 분홍색 하마처럼 놀라운 존재도 없을 겁니다. 하마는 되게 짙은 갈색이지만 이 암컷은 태어날 때부터 피부에 색소가 거의 없습니다. 다른 하마들처럼 녀석의 피부에서도 자외선 차단과 항생작용을 하는 붉은 기름 성분이 분비됩니다. 그래서 일반 하마는 더 짙은 색이 되고 흰 하마는 분홍색으로 보이는 거죠. 그리고 천연 자외선 차단제가 나오는데도 분홍 하마는 햇볕에 잘 탑니다. 분홍 하마는 독특한 아름다움이 있죠. 하지만 다른 하마들은 특별 대우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평범한 하마들이 분홍 하마를 따돌리며 연못 가장자리에 살라고 밀어내곤 합니다. 다른 하마들은 이 하마의 밝은 피부색을 보고 이 메신저가 몸이 약하고 병에 걸리기 쉽다는 걸 알았습니다. 분홍 하마는 물속에서도 여전히 뜨거운 햇볕에 노출돼 있죠. 깊이 잠수해야만 괴로움이 좀 덜어집니다. 이 분홍 하마는 조물주가 물에 살게 해준 덕을 크게 보고 있습니다. 육지에 살았다면 민감한 피부 때문에 벌써 죽었을 테니까요.
태양에 민감한 동물은 분홍 하마만이 아닙니다. 흰 개코 원숭이 센가도 뜨거운 햇살을 막아줄 색소가 피부에 거의 없는 상태로 태어났습니다. 아직까지는 건강한 편입니다. 일반적인 개코 원숭이의 색은 자외선을 차단하지만 센가는 나이를 먹으면서 햇빛 때문에 피부가 상할 겁니다. 이 나이든 흰 수컷처럼요. 녀석도 센가처럼 희귀한 색을 띠는데 나이가 많아지면서 피부가 크게 손상됐습니다. 오래 살진 못할 겁니다. 이 흰 수컷이 혼자 지냈다면 벌써 포식자들의 먹잇감이 됐을 겁니다. 하지만 다행히 거대한 무리에 속해 있어서 안전하게 지내는 거죠. 다른 원숭이들이 계속 돌봐줍니다. 개코 원숭이들은 의리가 있죠. 이런 보살핌은 좋은 겁니다. 원래 흰 동물은 평범한 형제들보다 피부암 같은 병에 걸리기 쉽기 때문입니다. 센가도 언젠가는 병에 걸릴 겁니다. 하지만 지금 센가를 위협하는 건 따가운 햇살과 자외선이 아니라 다른 존재입니다. 나무 위에 조용히 숨어있는 위장술의 대가인 포식자, 바로 표범입니다. 인간의 지문처럼 표범의 반점도 개체마다 무늬가 조금씩 다릅니다. 표범이 반점을 갖게 된 전설이 있죠. 이 세상이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을 때 인간과 표범은 친한 친구였습니다. 나중에 창조된 편이라 조물주는 아직 이들에게 색깔이나 무늬를 주지 않았죠. 인간과 표범은 숲속 그늘진 곳에 숨어있기 좋고 사냥할 때도 눈에 띄지 않는 진한 색깔을 얻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커다란 검정 딱정벌레를 으깨서 그 물감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을 새까맣게 칠했습니다. 그리고는 손가락 끝에 묻은 물감이 아직 마르지 않았을 때 친한 친구인 표범의 몸에 손을 눌러서 반점 무늬를 찍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표범은 관목숲 얼룩덜룩한 그늘에 잘 숨어있게 됐죠.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모습을 드러내는 사냥꾼은 먹이를 먹지 못한다. 그러니 숨어 있어야 한다. 눈에 띄지 않게. 잘 숨어 있게 됐다면 이제는 반점 모양을 바꿔도 될 때입니다. 표범은 무늬를 바꿀 수 있습니다. 어떤 곳의 표범은 까맣습니다. 피부에 진한 색소가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다. 초원에서, 그것도 대낮이면 이건 큰 약점이 됩니다. 새까만 표범이 눈에 확 띄니까요. 하지만 흑표범은 자기가 잘 숨어 지낼 수 있는 어두운 관목 숲속을 좋아합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친구인 인간이 찍어준 반점이 검은 털코트 밑에 희미하게 보입니다. 이 표범은 직접 딱정벌레 물감을 칠했나 봅니다. 해가 지고 나면 흑표범이 밤을 지배합니다. 먹잇감은 눈치를 못 챕니다. 막판까지도요. 흑표범은 이렇게 다른 색을 띠어도 장점이 많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동물입니다. 하지만 어두운 밤에 유리한 동물은 흑표범만이 아닙니다. 어떤 먹잇감은 흑표범처럼 검은 색소가 발달됐죠. 임팔라는 대개 불그레한 갈색입니다. 하지만 아프리카 남부 어느 지역에선 검은 임팔라가 발견되죠. 검정색 변종은 흔치 않습니다. 녀석은 대낮엔 눈에 잘 띕니다. 이건 큰 약점입니다. 임팔라를 사냥하는 사자와 표범의 시각이 흑백이라서 검은 임팔라를 훨씬 쉽게 알아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검은색은 밤에 좋은 색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포식자들은 밤에 먹이를 찾죠.
이 메신저가 진화를 주도해서 나중엔 검은 임팔라가 많아질지도 모릅니다. 센가는 이제 혼자서도 잘 놉니다. 먼저 어미의 배에 매달렸다가 익숙하게 등에 올라탑니다. 어미는 매달리는 연습을 하기에 좋은 대상이죠. 센가는 여전히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털 골라주기는 애정과 승인의 표현입니다. 센가의 어미가 무리에서 지위가 높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센가를 돌봐주는 어른들은 항상 있습니다. 젊은 수컷 한 마리가 함부로 굴다가 금방 센가의 아비에게 재지나갑니다. 또 다른 녀석이 센가에게 다가가지만 아비의 무서운 표정을 보더니 가까이 못 가고 물러납니다. 혼자서 재미있게 놀다가도 항상 어미에게 돌아오게 돼 있죠. 하지만 엄마 등에 있어도 센가는 여전히 관심의 대상입니다. 키토는 생후 6개월이며 쑥쑥 자라고 있습니다. 아직은 무리의 보호를 받으며 지내죠. 다른 새끼들은 반점이 점점 사라지면서 황갈색으로 바뀌고 있지만 키토는 여전히 새하얗습니다. 사자들은 며칠에 한 번씩만 먹습니다. 나머지 시간은 쉬면서 지냈죠. 새끼들은 노는 걸 더 좋아하지만요. 키토에겐 좋은 시기입니다. 무리 전체가 먹여주고 돌봐줘서 잘 자라고 있죠. 지금은 움켜잡고 공격하는 법을 연습합니다. 키토가 정식으로 사냥에 참여하게 되면 실력 테스트를 받을 겁니다. 그때가 돼야만 키토의 흰털이 진정한 검증을 받게 되겠죠. 센가의 시험은 일찍 찾아왔습니다. 표범은 가장 무서운 사냥꾼입니다. 힘이 아주 세서 자기보다 10배나 큰 동물도 죽일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잘 숨습니다. 조용히 숨어서 먹잇감에게 다가가죠. 잠복하는 실력도 최고입니다. 표범과 개코 원숭이는 오래전부터 적이었습니다. 가까이 다가온 표범은 가장 작은 녀석을 고릅니다.
하지만 표범도 새끼들을 보호하는 사나운 수컷들의 큰 송곳니를 조심해야 합니다. 표범이 센가를 봤습니다. 유독 눈에 띄니까요. 하지만 공격하기 전에 감시자에게 발각됐습니다. 공포심과 불안감이 무리 전체에 퍼집니다. 센가는 어미에게 이끌려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하지만 혼란한 틈에 둘은 헤어지고 센가는 떨어집니다. 무리의 수컷들이 표범을 애워쌉니다. 목숨을 걸고 싸울 생각이 없는 표범은 사냥을 포기합니다. 하지만 모두 무사하진 않죠. 센가는 나무에서 떨어져 죽었습니다. 어미는 센가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사체를 데려갑니다. 털을 골라줍니다. 이러면 되살아나기라도 할 듯이요. 모성 본능이 너무 강한 어미는 다른 개코 원숭이 새끼를 납치하려고까지 합니다. 센가는 표범과 개코 원숭이 사이의 오래된 갈등으로 인해 이렇게 희생됐습니다. 믿기 힘들지만 한때 표범과 개코 원숭이는 친구였습니다. 어느 날 표범이 사냥하러 나갔습니다. 표범이 쫓던 토끼가 깊은 굴로 들어가자 표범은 개코 원숭이에게 나뭇가지를 가져올 동안 굴을 지키라고 했죠. 개코 원숭이는 1시간 동안 토끼굴 앞을 지키다가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굴 밖에서 자고 있는 개코 원숭이를 보고 토끼는 도망쳤습니다. 토끼굴로 돌아온 표범은 먹잇감이 도망가게 놔둔 개코 원숭이에게 화를 냈습니다. 그리고는 토끼 대신 개코 원숭이를 잡아먹겠다고 했죠. 개코 원숭이는 도망쳤고 그런 일이 있은 후부터 표범과 개코 원숭이는 천적으로 살아왔습니다. 사흘낮 사흘밤 동안 센가의 어미는 사체를 데리고 다닙니다. 먹이를 먹을 때에도요. 나흘째야 사체를 놔두고 갑니다. 잊을 때가 된 거죠. 센가는 죽은 후에도 다른 원숭이들의 관심을 받습니다. 오카는 1살이 됐습니다. 갈대 사이에서 숨어 지내던 작은 녀석이 이젠 강을 휘젓고 돌아다니죠. 그 많던 오카의 형제들은 딱 한 마리만 살아남았습니다. 몸도 커지고 용감해져서 한때 오카를 사냥했던 동물들은 이젠 반대로 오카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오카를 노리는 포식자가 있습니다. 어른 악어들은 같은 종인 새끼 악어를 거리낌 없이 잡아먹곤 합니다. 오카의 형제는 뿌연 물에서 완벽하게 위장했지만 물속에서 내는 진동 때문에 들키고 말았습니다.
이제 오카만이 유일하게 살아남았습니다. 형제의 죽음을 통해 오카는 잊지 못할 교훈을 얻었습니다. 눈에 띄는 색이니 더 조심하자는 거죠. 우리의 흰사자 키토는 이제 태어난 지 9개월이 됐습니다. 머자나 우두머리 사자가 이끄는 무리에서 떨어져 나와 스스로 살아가게 될 겁니다. 큰 수컷 사자는 경쟁자를 곁에 두지 않습니다. 키토가 벌써 사냥 기술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얼룩말은 이 미숙한 사자에게 만만한 상대가 아닙니다. 자기보다 약간 큰 상대를 골랐지만 병원 부족 때문에 결국 먹잇감에게 자기 모습을 들켜버렸습니다. 무리를 떠나면 전에 없이 힘든 시험을 거칠 겁니다. 혼자서 직접 사냥해야 하죠. 그리고 언젠가는 자기 무리를 거느려야만 합니다. 그렇게 되면 키토는 새끼들에게 이 독특한 색깔을 물려줄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쉬운 일이 아니죠. 암사자들은 짙은 색 갈기를 가진 수컷에게 끌립니다. 보통은 그런 숫사자가 강하고 튼튼하거든요. 키토의 갈기는 새하얄 겁니다. 암컷을 매혹시키려면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하죠. 아프리카의 아웃사이더들이 색깔만 다른 건 아닙니다. 어떤 건 독특한 무늬를 가지고 태어나기도 하죠. 이건 킹 치타입니다. 고양이과 동물 중 가장 희귀한 종이죠. 전형적인 치타의 반점이 아니라 줄무늬에 가까운 형상입니다. 마지막 빙하기 무렵 치타는 아주 소수만 남고 거의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존재하는 치타들은 모두 가까운 친척 관계입니다. 이들끼리 교배하다 보니 이렇게 킹 치타처럼 독특한 무늬를 가진 희귀 유전 인자가 나타날 기회도 많아졌을 거라고 추측합니다. 아니면 한때 치타를 길들여서 사냥에 이용했던 고대 아프리카인들이 킹 치타를 인공적으로 개량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하는군요. 킹 치타는 평범한 치타와는 다르게 생겼습니다. 하지만 치타의 유명한 장점 하나는 똑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빠른 발이죠. 치타는 가장 빨리 달리는 동물입니다. 하지만 늘 그랬던 건 아닙니다. 오래전 치타의 라이벌이 있었습니다. 채셉의 영양이죠. 둘 다 아주 빨리 달리지만 다른 동물들은 누가 더 빠를까 하고 궁금해했습니다. 이 궁금증을 풀기 위해 조물주가 경주를 열었습니다. 치타와 채세베를 데려와서 초원을 가로질러 달려가라고 했죠. 둘은 엄청난 속도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우열을 가리기 힘들었죠. 그런데 채세베가 넘어졌습니다. 계속 달려서 이기려 하지 않고 치타는 그 자리에 서서 채세베를 도와줬죠. 조물주는 그걸 보고 흐뭇해하면서 치타에게 가장 빠른 동물이란 이름을 내립니다. 그리고 또 다른 상으로 치타의 털을 멋진 노랑 무늬로 바꿔줬습니다. 킹 치타는 특별한 아웃사이더입니다. 주로 활동하는 탁 트인 너른 초원보다는 잠을 자는 서식지에 맞게 무늬가 달라졌습니다. 이런 무늬는 관목숲의 얼룩덜룩한 그늘에선 눈에 잘 안 띕니다.
이 세상에 메신저들을 보낸 뒤 몇 년이 지난 후 조물주가 이들이 어떻게 사는지 살펴봅니다. 물론 센가는 죽었죠. 하지만 힘없는 어린 흰 사자와 노란 새끼 악어는 잘 살고 있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자라는지를 보는 건 놀라운 일입니다. 오카는 이제 3.5m 길이의 사냥꾼입니다. 1년 중 대부분은 물고기와 새, 작은 포유동물을 잡아먹고 살지만 1년에 한 번 대규모 이동이 있을 때면 눈앞에 진수성찬이 펼쳐집니다. 누떼입니다. 오카를 비롯한 악어들이 누떼가 온 걸 알아차립니다. 몸이 노란 오카가 사냥에 성공할까요? 누들은 경계를 늦추지 않습니다. 물속에 위험이 도사린다는 걸 잘 알죠. 사냥에 성공하려면 오카는 몸을 숨겨야 합니다. 하지만 가까이 가지 않았는데도 오카는 이렇게 눈에 확 띕니다. 그러니 위장이 가능한 다른 악어들처럼 수면에 떠 있는 건 오카에겐 맞지 않는 전략이죠. 누들은 초록색과 갈색의 악어들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오카는 색다른 사냥 기법을 개발했습니다. 다가가면서 잠수한 다음 점 찍어둔 먹잇감을 향해 빠르게 접근하는 겁니다. 오카가 엄청난 위협을 달성했습니다. 모든 고난을 이겨내고 훌륭한 사냥꾼으로 성장한 겁니다. 또 다른 메신저인 흰사자 키토도 예상을 뒤엎고 잘 자랐습니다. 어느새 4년이 흘러 다 자란 수컷이 됐습니다. 이젠 왜 흰사자 메신저를 최고로 치는지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멋집니다. 아주 당당한 모습입니다. 키토는 자신을 키워준 무리를 떠났고 이제 자기 영역을 직접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해낸 게 있죠. 바로 짝을 찾은 겁니다. 외로운 암사자죠. 이 암컷은 흰 갈기를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어쩌면 신비로운 흰사자가 또 태어날지도 모를 일입니다. 하지만 그게 언제 다시 나타날지는 조물주만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동물들에게 성공적인 삶이란 자기가 먹을 걸 충분히 확보하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짝을 찾아서 자손을 번식하는 게 더 중요하죠. 악어의 짝짓기 시기가 되면 수컷들은 전통적인 의식을 하며 암컷을 유혹합니다. 물장구도 치고 물거품도 내죠. 오카도 짝짓기 준비를 합니다. 암컷 한 마리가 오카의 노란색 몸에 관심을 보이며 주변을 맴돌고 있습니다. 그러더니 몸을 비비며 접근합니다. 짝짓기 준비를 마친 암컷은 물 밖으로 코를 내밀었다가 천천히 물속으로 잠수합니다. 악어는 물속에서 짝짓기를 하죠. 오카처럼 특별한 색깔의 메신저 2세가 태어날 건지는 4개월 후 알이 부화돼봐야 알 수 있습니다. 새로운 메신저의 탄생은 좋은 징조입니다.
센가의 무리에서 하얀 몸의 새로운 메신저가 또 태어났습니다. 어쩌면 메신저들은 그렇게 약한 존재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조물주는 다른 동물들에게 교훈을 주려고 메신저들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조물주도 자기 창조물을 과소평가했습니다. 메신저들은 고난을 이겨내고 살아남으려는 강한 욕망을 가졌죠. 이들은 특별한 색깔 때문에 포식자는 물론 태양에도 훨씬 취약합니다. 어떤 녀석은 살아남지 못했지만 다른 메신저들은 아무도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몸 색깔을 이용하거나 행동 양식을 바꿨습니다. 이들은 조물주까지 놀라게 했죠. 모든 야생동물이 맞이하는 어려움을 극복해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짝을 찾아내고 번식까지 했습니다. 그들은 독특한 색깔을 다음 세대에게 물려줬습니다. 지금도 이런 메신저들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희귀하지만 여전히 특별한 존재죠. 조물주가 만들어준 위장에 유리한 멋진 외모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던 오만한 동물들에 대한 이야기를 상기시키니까요. 무엇보다도 메신저들은 대자연이 얼마나 엄청나고 위대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